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가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죠? 그만큼 뭐예요? 시장에 참 먹을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흐름인 거지 지금. 자, 오늘도 사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였습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은 월요일 날 소폭 반등했다가 화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고 했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 쫄트 구인 보고서, 구인 구직 보고서도 양호했고 그런데 이제 그 47년 만인가요? 항만 노조 그죠? 이 파업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준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흐름을 이스라엘의 고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한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아까도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었던 이제 맥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9월 23일 갑자기 말이 끊겼네. 그래서 이 전화 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방송 중에. 여튼 이렇게 이제 뭐 단계별로 간 거잖아 사실 그죠? 그리고 확전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그죠? 그 자기의 부도덕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확전을 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죠?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미국도 그래서 엄중한 대가 따를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뭐 보복이 있겠느냐? 있으면 이란의 핵 우라늄 공장, 뭐 우라늄 그 핵 농축 시설 뭐 이런 데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아주 머리 아파질 텐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거다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이 주가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하락을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뭐 별 큰 이상 없잖아. 그죠? 중간중간에 푸틴이 핵 이야기 할 때마다 처음에는 시장이 우려스러웠지만 지금 푸틴이 뭐 전략핵을 어떻게 하겠다 뭐 해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 번 맞은 이런 그 악재나 이런 호재도 마찬가지고 한 번 맞은 부분은 그 다음에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죠? 오히려 이 엔화 강세 오늘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어디 있지?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요인 아니에요, 그죠? 니케이가 이 이시바 총리가 금융소득세 그죠? 금융소득세 뭐 우리하고 똑같이 금투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일본이 세게 떨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법인세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응? 그러니까 아베노믹스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정책적 흐름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죠? 일본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일본 시장에 여기 이제 일본 시장의 지수잖아요. 제 이름하고 비슷해갖고 지수. 자, 근데 사실 일본 시장으로 보더라도 일본 시장도 요날 왜 이렇게 급등을 하지? 요게 이제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요날 결선 투표를 했단 말이 이 선거를 했는데 처음에는 1차 투표는 금융시장의 완화적인 후보가 돼 있죠. 1등을 했었는데 결선에서 이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날 반영이 되면서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 총재 선거로 인한 흐름 부분의 하락 부분은 요 정도가 마무리되는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좀 반등을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또 내려온 상황. 그죠? 그래서 일본 시장은 아주 자연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엔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8월 5일 날 그죠? 8월 5일 날 엔화가 급격하게 요거는 요 키움증권 부분의 요 차트는 어제까지밖에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엔달러가 144.348 그러니까 144.348이니까 한 요 정도네. 그죠? 오늘도 뭐 요 정도 범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144.388 뭐 요 라인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엔화가 이때가 8월 5일 날 엔화가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 막 급락하고 막 난리 쳤던 때가 요 8월 5일이잖아요. 그죠? 엔화 강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그 저점을 살짝 깼던 부분이 여기.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반등하던 흐름이 이 총재 선출하고 나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지금 찔끔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요거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엔화의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요 140엔이 깨지면 행여나 요 이제 140엔이라는 요 이전 저점 부분이 깨지면 여기가 종가상 깨져서 이 방향 지금은 이렇게 단기에 엔화 강세가 진행되니까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월로 보면 그죠? 이번 달과 다음 달 10월 달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11월 대선 끝난 다음에를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행여나 다시 이 140을 깨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돼요. 요 이전 저점 여기 이제 125엔과 130엔 만약에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전개된다면 그죠? 이렇게 강세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힘을 축축 빠질 거예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고점을 여기를 돌파하면서 125엔을 돌파하면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 기조를 가지고 가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 그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 기술주나. 그죠? 우리나라 뭐 마찬가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이 시장 2022년, 2023년, 2024년을 주도했던 시장 부분으로 또 자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왜? 일본의 낮은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자금을 빌려서 그죠?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었던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걸 이제 소프트 랜딩하게 풀어주면 다행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락내락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다행인데, 그죠? 저는 10월 달은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아베하고 정적이기 때문에 아베의 정치적 흐름을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똑같이 갖고 가지는 않겠지만 아베가 미국하고의 정치적 이런 연대 이런 부분을 아주 밀착하고 갔잖아요. 그죠? 골프장에서 벙커에서 막 헤매닥질 치면서도 뭐 이렇게 받쳐주고 그죠? 저자세로. 그게 왜? 일본의 이해관계에 득이 된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저자세를 통해서도 미국 비율을 맞춰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정책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이 새로운 총재가 생각한다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지 않다면 10월 달은 반등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그 반등의 흐름이 크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원화가 엔 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글로벌 자금에서의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이렇게 쭉 이렇게 140엔을 깨지를 않을 거다라고 보냐면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미국 대선 앞두고 이렇게 빼서 미국 시장의 금융시장이 박살나면 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후에 만약에 뭐 해리스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정이 안 좋아지겠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이게 강하게 작용하려면 뭐예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이 엔 달러, 그죠? 엔이 강세를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10월 달은 안 할 거고
미국의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할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 요 환율 움직임 때문에 나름 대선 이후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동 전쟁의 확산 부분보다는 이 환율 부분에 의한 수급, 이런 부분들이 아직 위험한 부분이 아직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막 사러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나마 이제 그 10월 달과, 그죠? 10월 달엔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11월 초까지, 그 부분에서 실적이 좋은 걸 들고 있다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면 일단, 이실을 하고 보는 것이 필요로 한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을 봐야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장이 자꾸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 건 시세의 연속성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딱 보면 알죠? 저는 제가 그 주도주 매매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저만큼 주도 섹터나 주도주를 판단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없어요. 그건 제가 검증된 거고. 그런데 그 주도 섹터들이 지금 지금의 현존하는 주도 섹터 부분들이 힘이 그렇게 크지 못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 뭔가가 이상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징조에서 일정 정도 매듭을 풀어주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된다. 매듭을 풀어주는 흐름 부분은 뭐예요? 수급적으로는 금투세의 유예 폐지. 그죠? 어정쩡한 유예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2년 이상의 유예라든지 아니면 폐지가 제일 좋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정 정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 그죠? 그리고 섹터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막 급등을 하고 한데 사실 중국이 일주일을 전하고 지금 바뀐 게 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시장에 돈을 푼 거지. 그 중국의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풀어서 부채를 확대해서 부양을 하는 건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응? 그러면서 부채가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져도 경기 부양이 어려워지고 환율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 가격이나 등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만 중국 시장의 중국도 그렇고 오늘 홍콩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시진핑은 좋은 이 시장에 나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려는 의사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진지하다라는 거죠. 그 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그 흐름보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종목, 이건 우리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똑같은 매출과 똑같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는 100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그게 5,000원이면 5,000원, 그 가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 100밖에 자금이 없는데 여기에 막 자금이 막 들어와. 그러면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장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이 보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주식은 그 주식이 실적이 괜찮고 성장 흐름을 보여주지 않으면 유동성이 꺼지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우리가 봤잖아요. 언제?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코스피 지수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유동성 때문에. 그런데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포모 현상, 중국이 지금 부추 폭주라고 할 만큼 포모 현상이 막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더 못 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홍콩이 세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도 반응은 했지. 그죠? 화학이나 철강,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섹터들. 그쪽도 저점에서 한 15% 정도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15% 이상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그거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3, 4분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 4분기의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을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할 매도를 잘 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여기 아까 설명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 모건 스탠리와 관련된 요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주가 수익 비율이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이 모건 스탠리가 저런 주장을 했다. 반도체 1분기부터 업황이 꺾인다. 그러면 1분기 업황 꺾인다는 건 4분기까지는 실적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먼저 꼬꾸라지는 거지.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이야기한 게 미국 시장에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첫 금리 인하를 하고 4개월 정도 있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저점이 나온다. 그 4개월이 언제냐? 1월이야. 그죠?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의 저점, 최저점이 나온 상황이 뭘? 반도체 부분이 꺾이는 지표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매수하는 쪽은 내년 1, 2월 이후를 보겠다. 저는 반도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응? 뭐 반등을 하든 안 하든. 그죠? 그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9월 18일 날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국내 증권사는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니다 뭐 하다 이제 논쟁인 거지. 거기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반도체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골드만삭스가 9월 24일 날 중국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던 요 타이밍에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반박하는 이야기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HBM 공급량 내년도에도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리고 초대형 클라우드 서버 업체 설비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60% 급증 예상이 된다. 그리고 디램 시장은 양극화 중이다. 중국 IT 업체 중심의 DDR4 칩의 재고는 증가하고 수요 둔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이쪽 쪽은 재고, 수요 둔화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저전력 LPDDR5나 DDR5 이쪽은 뭐 과거 재고 평균 약간 웃도는 수준이니까 그나마 좀 낫다. 그런데 디램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산 디램 굴기 우려. 그죠? 지금 국내 반도체 업계 중국 수출 비중이 30%에서 40%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반도체 업계에서. 그죠? 대부분 뭐예요? 범용 제품. 기술력이 좀 낮은 그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범용 제품을 대부분 중국에 30~40%를 수출하는데 삼성전자가 32조 3,452억, SK하이닉스가 8조 6천억 정도 상반기에 수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화웨이가 엔비디아 고객 잡기 나섰다. 자체 개발 AI 칩. 그러니까 AI 칩은 고난이도이자 그죠? 범용 제품보다. 이것도 지금 화웨이가 만들어서 중국 내의 대형 빅테크 업체, 중국 빅테크 업체들, 그게 뭐 화웨이라든지 뭐 그 관련 업체들, 그 부분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거 대신 자국산 거를 구매하라. 그건 뭐예요? 화웨이 거 쓰라는 얘기잖아. 그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왜? 중국이 이 칩이 뭐 엔비디아 H100만한 성능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로 작년부터 H100 이 고사양 AI 칩을 수출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성능의 5분의 1 수준인 H20 칩을 수출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한때 AI 칩 90% 이상의 마켓 점유율을 가졌었는데 지금 한 자릿수 중간대로 급감했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자체 개발 AI 칩은 적어도 H20보다는 더 사양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H100은 수입이 안 돼. 중국 입장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밑에 사양 부분은 화웨이 걸로 대체를 해. 그러면 AI 쪽, AI 관점에서 보더라도, AI 칩 관점에서 보더라도 엔비디아도 타격인 거지. 그죠? H21에도 안 팔리니까. 안 팔리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고사양인 AI 칩도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었던 범용 이 글로벌 D램은 어떻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취향을 보면 지금 반도체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여하튼 지금은 중국의 기술력, 수율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 엔비디아 거, 이런 이 글로벌 우수 기업들의 이 제품을 다
바꿀 수는 없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생산 능력을 4년 사이에 5배까지 끌어올렸어요. 이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창신 메모리가, 응? 중국에 CXMT가 월 16만 장 생산하는데 올해 말에 20만 장 생산하고 내년에는 30만 장. 이거 누가 지원하고 있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스마트폰 업체에 뭐 자국산 거 넣고. 그러면 막 지금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중국 스마트폰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애플하고 삼성전자 중국에서 죽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자부품 기기 이런 쪽의 반도체를 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비율을 계속 이렇게 점유율을 늘려간다는 건 우리 거 뺏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엄청나게 증가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좋아서 사용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가 애국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독재 국가, 공산 국가는 그게 특히 강하잖아. 그죠? 지원금, 보조금 주는 대신에 자국산 거 사용하라고. 이렇게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의 3, 4분기 실적 3달 전, 2달 전보다 하향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그거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반영을 하는 거라고. 그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TSMC가 1분기에 61.7%, 2분기에 62.3%. 그죠? 삼성은 11%대야. 그런데 대만 UMC가 3위였었는데 이 중국의 SMIC가 1분기부터 5.7%를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대만 UMC를 제치고 3위에 올라가 있어. 이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파운드리도.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뭐예요? 창신 메모리 반도체 이쪽 범용 D램 쪽도 미국이 규제해주면 괜찮겠지요. 그죠? 왜? 이렇게 규제를 하면 그래도 우리 거 덜 뺏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 잘 보시면 글로벌 시장이 이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분업화. 세계는 위아더 워드. 그래가지고 분업화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원가 경쟁을 위해서 분업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나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러면서 거기에 반사 이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수혜 섹터 그 정도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 부분도 이제 자꾸 각 나라 미국이 또 뭡니까? 우리나라 수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또 공화당 의원이 그 관세와 관련해서 슈퍼 301조 걔네는 만들어가지고 때리면 관세 맞잖아. 그죠? 민주당 의원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그것도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수출 흑자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많이 나게 되면 미국은 적자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것도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흐름이 지금 안 좋은 거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가들을 한번 봐봐요. 미국 시장이 그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실적은 좋지만 그런 흐름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자, 삼성전자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마디는 나왔는데 이야기했었죠, 그죠? 마디는 나왔는데 두 마디가 나왔는데 사고 싶지는 않다. 그죠? 그가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라인, 그죠? 61,500원에 가면 61,500원, 63,000원 요 라인에 들어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61,500원에서 3,000원이다. 그런데 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요. 가격은 더 안 떨어질 수 있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야 돼요.
기진맥진할 흐름이라고. 여기서 여러분들 3개월, 짧게는 3개월, 4개월 횡보한다. 6만 5천 원과 6만 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거 견딜 수 있겠냐고.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넣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하이닉스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박스꼴이다. 이렇게 확 치고 가기가 할 수가 없어. 지금 여건에. 아까 섹터 상황을 보면. 그런데 실제 수출 실적 흐름들을 보더라도 아까 뭐 갈만한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펀더멘탈로 보면 충분히 반등 들어와도 되는데 시장은 뭐예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거 여기서 이게 이런 박스로 그려놓고 있잖아요. 못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뭐 중동 그것 때문에 오늘 방산 매번 이야기하는 현대 롯데마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정도가 강세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적 분할 하고 나서 기업 분할하고 나서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얘네들도 대부분 박스야. 제가 여러분들께 괜찮다고 그런 종목도 팍 치질 못해. 그죠? 그냥 박스야 계속. 왜?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열악하다. 뭐 때문에? 지수가 우리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저 수출 흐름의 모멘텀이 앞으로 제가 2, 4분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3, 4분기부터 수출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아직 확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지만 증가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가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뭔가 그러면 주가는 이거죠. 그죠? 월등한 실적을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래야 그쪽으로 쏠려서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시장의 유동성이 보강되거나 그죠?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펀더멘탈적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이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부담이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외인들이 매일같이 매도를 때리니까 그죠? 매일같이 때리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그죠? 오늘 뭐 2,300개 3,000억대에서 뭐 그렇게 많이 때린 매도한 건 아닌데 그죠? 뭡니까? 그나마 코스닥은 뭐 외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거래소는 그죠? 9월 26일하고 27일 빼고는 그죠? 계속 매도세만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딱 8월 24일부터 지금껏 하루 빼고는 계속 매도다. 근데 이제 매도 수량이 조금 줄어들었네. 오늘부로. 그죠? 수량 자체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지금 지수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받쳐줬던 게 뭐예요? 받쳐줬던 게. 거래소는 받쳐준 게 누구예요? 얘네들. 중국 관련주들. 그죠? 롯데케미칼. 화학주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 뭐 금호석유, 코오롱인더, 효성화 이런 것들이 반등해 줬잖아요. 그죠? 철강, 현대제철.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올라간다고 이거 반등한다고 이거 쫓아가서 사고 싶습니까? 전 그러고 싶지가 않아. 왜? 중국의 유동성이 돈이 풀려서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지 중국의 수혜를 받는 우리 화학이나 철강 업종이 이렇게 슉 가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간지 쪽이기 때문에 특히 화학하고 철강 이런 쪽은 산업재 소재는 그죠? 그 업황이 좋아야 되는 건데 우리 중간지를 뭐예요? 중국이 다 대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할까? 쉽지 않다라고. 오히려 소비 관련주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 관련주들은 조금 도움을 받겠죠. 그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거는 제가 쳐다보지 말라고는 뭐 LG 생활건강이나 뭐 이런 쪽, 그죠? 화장품에도 쳐다보지 말라고 이런 쪽은 그래도 조금 소비 쪽이니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중국 시장이 간다고 구조적인 흐름이 올라가는 이 산업의 경기나 산업의 흐름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으로 가는 거라면 그 상승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요 품목별로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 중국 관련주, 중국 모멘텀이기 때문에 뭐 화장품, 게임, 뭐 카지노, 화학, 철강, 산업재 소재 뭐 이런 쪽 라인인데 단박에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잖아. 근데 지금 언급했었던 섹터 부분은 3,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거든. 그런데 들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지금 사서. 그죠? 주가라는 게 얄미워서 올라가면 기대라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실적 안 좋아서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시면 뭐예요? 오늘 자동차 부품 쪽도 약세를 세게 보였고 그죠? 8월 달에도 마이너스 3.5%였는데 뭐예요? 9월 달에도 마이너스 6.6%. 그죠? 이 8월 달에 2차 전지가 증감률이 마이너스 4.5%였는데 9월 달에 11.8%. 그죠? 2차 전지도 지금 요새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도 2차 전지가 좀 반등해 주면서잖아. 그런데 수출 실적으로 보면 3, 4분기에 2, 4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특히 뭐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은 2, 4분기보다도 안 좋을 거고. 물론 그 이후부터는 4, 4분기부터는 나아질 거라고는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또 딜레마가 있잖아. 그죠? 해리스가 당선됐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놓여져 있으니까 선뜻 누가 끌고 어떻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이 든 시장이란 말이에요. 뭐 그냥 거기에 밸류업도, 그죠? 밸류업 이야기를 했지만 밸류업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죠? 밸류업 관련주 들어간 애들도 하나 힘이 없고, 그거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뭐예요? 은행이나 보험 이런 쪽도 매기가 없고, 그 섹터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니까 지금. 그죠? 그런 흐름이야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9, 10 저는 10월 달에 그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실적이 양호해서 10월 달에 그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오는 타이밍까지 기다려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11월 그 대선 이후 특히 일본의 금통위 요 타이밍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또 못 나오잖아. 그죠? 다음 주 수요일은 10월 9일 또 뭡니까? 한글날 뭐 수요일이니까 또 도죽고 또 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잘 해야지 그냥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막 살아 들어가기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치. 오늘 삼양식품이나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거 보면 지금 뭐예요? 이 농수산식품 7월에 10억 불. 그죠? 고점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9월에 확 줄어들었죠. 10억 불, 9억 3,500만 불, 7억 9,100만 불. 그러니까 식품 관련주들이 힘이 7월 고점 찍고 8월 계속 안 좋잖아. 그죠? 화장품은 요거는 이제 조금 수정된 거, 이 빨간 거는 수정된 거고 7월 달에 8억 3,200만 달러, 8억 4,400만 달러, 9억 2,600만 달러. 이제 월 10억 불을 돌파할 부분에 놓여져 있지, 그죠? 그런데 증감률은 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부담이고. 그죠? 거기에다가 중국 쪽 화장품 비중이 조금 늘어난 부분, 그것도 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패션 의류, 그죠? 지난 8월보다는 조금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하향 추세에 있는 중이고. 생활 유아용품 역시 뭐예요? 들쭉날쭉인데 이 8월보다 수치가 내려왔고. 의약품, 그죠? 8월 달에 증가했다가 그죠?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수출도 지금 섹터도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수출의 전체적인 맥락의 수출 부분 아까 본 것처럼
이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수출 증감률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수의 일부 발목을 잡는 거고, 그게 세부 섹터로 들어가면 누구 하나 어떤 섹터 하나 팍 치고 가기가 쉽지 않는 9월 수출 실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비실비실한데, 이게 어느 순간 해결이 되고 모멘텀을 받으려면 일단, 그죠? 일단 뭐예요? 금투세와 관련돼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민주당 당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흐름이 그래도 수급적으로 뭡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도 중요하지만, 그죠? 140엔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돼야 되고, 그러면서 10월 실적 부분을 실적이 좋다고 10월 달에는 실적이 좋다고 따라서 사면 안 돼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11월 부분에 있어서 대선 이후 부분을 노려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난해한 시장에 개별 종목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크게 2, 3% 떼기 하려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리 지금 추세 흐름을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오늘부의 시장은 요거야. 지금 144엔. 그러니까 좀 반등을 10월 달은 엔화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전화 받은 부분을 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